TV조선이 세계 각국의 대표적인 재난 현장을 찾았다. 20세기 최악의 해상 재난, 스웨덴 에스토니아호 사고, 이탈리아 콩코르디아호 좌초, 뉴욕 9.11 테러 여객기 추락 사고, 일본 시운마루 아리아케호 사고. 이들은 재난을 어떻게 극복하고 승화했는지, 우리는 4.16 세월호 참사에서 무엇을 배워야 하고 어떻게 딛고 일어나야 할지 심층 진단한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잊을 수도 없고 잊어서도 안 되는 4.16 세월호 사고, 오늘로 46일이 됐습니다. 정말 다시는 이 같은 불행한 사고를 반복하지 않기 위해, 안전 대한민국을 만들기 위해, 우리 아이들을 지켜주기 위해 하나부터 10까지 점검하고 준비해야 할 때입니다. 저와 함께 세계 재난 현장을 취재하고 온 두 기자 나와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그리고 오늘 도움 말씀 주실 이강우 911TV 회장님, 그리고 박성아 국가안보전략연구소 연구위원님 나와주셨습니다. 두 분 오늘 감사합니다. 이현준 기자는 스웨덴 20세기 최악의 재난이라고 하는 스웨덴 사고를 취재하고 왔죠. 네, 저는 스웨덴 에스토니아 사고를 취재하고 왔습니다. 에스토니아 사고는 852명이 목숨을 잃은 아주 사상 최악의 참사였는데요. 제가 왜 이 사고가 일어났고 스웨덴은 어떻게 이 사고를 계기로 변화했는지 알아보고 왔습니다. 1994년 9월 27일 저녁 7시 에스토니아의 수도 탈린에서 에스토니아호가 출항합니다. 목적지는 스웨덴의 스톡홀름. 모두 989명이 탔습니다. 출발한 지 3시간쯤 지나자 바람이 거세집니다. 하지만 선장은 어쩐 일인지 속력을 줄이지 않습니다. 시속 80km를 넘는 강풍이 불고 파도는 4.5m, 가판을 넘어 물이 차들어올 정도였습니다. 새벽 1시가 좀 지난 때였습니다. 모두가 잠든 시간. 뱃머리에서 굉음이 납니다. 배는 요동치기 시작합니다. 사라 헤드레니우스 씨는 이 순간 잠에서 깼습니다. 20년이 지난 지금도 그날의 일들은 어제 일처럼 생생합니다. Det är mitt i natten av att det var 2 ordentliga smällar. Så då förstod jag att det var någonting som var fel. Och sen började det också en slagsida på ett par grader bara. Jag blev jätterädd. Jag mådde illa. 가판을 덮친 바닷물이 한쪽으로 쏠리면서 배는 순식간에 45도 이상 기웁니다. 대피 방송이 나온 건 그때입니다. 하지만 알아들을 수가 없었습니다. Det var jag själv som förstod att det var en allvarlig situation. Men sen vet jag efteråt också att det var ett larm på estiska som var ett brandlarm, tror jag. Hajre, hajre. 헤드레니우스 씨는 스웨덴 사람입니다. 새벽 1시 40분. 구조 신호를 받은 지 20분 만에 구조 헬기와 구조선이 도착합니다. 하지만 바다는 아무것도 보이지 않는 암흑이나 다름없습니다. 스테판 씨는 사고 당시 구조 헬기를 몰고 간 공군 조종사입니다. 마음은 급하지만 할 수 있는 건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Avliden som vi bärgade under andra flygningen senare på dagen, som låg väldigt fridfullt och flöt där med håret böljande, och det påminner väldigt mycket om ens dotter. 승객과 승무원 989명 중 살아남은 사람은 137명, 852명이 차가운 바닷속으로 가라앉았습니다. 850여 명이 목숨을 잃은 끔찍한 사고에 스웨덴 국민들은 충격에 빠졌습니다. 특히 스웨덴 국민들은 여객선 선원들의 안이한 대처와 스웨덴 정부의 부실한 구조 능력, 미흡한 후속 대처에 분노했습니다. 다음 날인 9월 28일 아침, 잠에서 깬 스웨덴 국민들은 에스토니아호 침몰 사고 소식을 들었습니다. 국민 모두가 애타는 가슴으로 기적을 염원했습니다. 하지만 기적은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Ja, det blev så stort så man kan inte förstå det. Det är lättare att förstå om det är en som är död, men det här var så många. Så det blir... Ja, det var väldigt konstigt, märklig stämning i hela stan. 스웨덴 정부는 거친 조류와 기술 부족으로 북해의 깊은 바다에 빠진 선박과 사체인 양을 포기했습니다. 국민들은 분노했습니다.
Ja, nej, det blir ju ett ramaskri alltså. Det blir det. Tycker du själv att det inte började? Ja, jag tycker det är hemskt alltså. Det tycker jag, absolut. Så de får sina gravar och... Ja. 스웨덴 정부는 성난 민심을 달래기 위해 사고 원인 규명에 적극적으로 나섰습니다. 핀란드, 에스토니아와 함께 합동 사고조사위원회를 설치하고 당시 선박과 승무원들에게 어떤 문제가 있었는지를 심층적으로 분석했습니다. 에스토니아호 사고 원인은 차량 갑판에 달린 선수문과 램프였습니다. 항해를 하는 동안 계속 몰아친 폭풍으로 선수문이 심한 충격을 받았는데 이 때문에 선수문 고정장치 3개가 파손됐습니다. 선장과 승무원들의 안이한 태도도 사고를 키웠습니다. 이런 사고 원인 분석을 바탕으로 스웨덴은 변하기 시작합니다. 먼저 시스템을 송두리째 바꿨습니다. 해양안전청 산하의 구조본부가 스웨덴의 모든 사고를 종합합니다. 구조는 정부와 군, 해안경비대, 민간기관의 합동작전으로 이뤄집니다. 구조본부는 사고 현장 인근에 있는 모든 구조 인력에 지시를 내리고 통제합니다. 재난 대응을 통합된 시스템에 의해 즉각적으로 할 수 있습니다. Så larmar ju fartyget, det larmar ju direkt till en räddningscentral och vi har en räddningscentral som täcker Sverige. Även poliser, militärer, alltså alla tillgängliga. Man är skyldig att hjälpa till. Och därför är det också väldigt viktigt att det är fartyget som begär hjälp. 에스토니아호 사고 이후 스웨덴의 또 다른 변화는 민간 구조와 교육 훈련의 강화입니다. 신속한 구조를 고민하는 과정에서 민간 기관의 역할이 커졌습니다. 스웨덴 민간 구조 기관인 해양구조협회는 200개 지역에 지부를 두고 있고 8만 6천 명의 회원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군과 해경보다 훨씬 많은 인원을 바탕으로 현장에 빨리 도착해 구조에 나섭니다. 해상사고 구조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현장에 도착하는 속도입니다. 실제로 스웨덴은 해양사고 구조의 70%가 해양구조협회에 의해 이뤄집니다. 해양구조협회 소속 회원들은 모두 자원봉사자입니다. 보수는 따로 받지 않습니다. 각자 직업을 가지고 있지만 매주 한 번 실전 훈련에 열정적으로 참여합니다. 바다에 빠졌을 때 대처하는 법을 익히기 위해 조난자 역할도 마다하지 않습니다. Det är en av oss här som kommer köra vattenskotern. Och sen så är det 2 personer som kommer bli uppkörda av helikoptern. Och vi andra kommer bli upplockade av vattenskotern. 조난자 역할을 맡은 4명이 먼저 바다로 뛰어듭니다. 빠른 현장 이동이 가능한 구명 제트스키도 투입됩니다. 5분도 채 안 돼서 헬리콥터가 날아왔습니다. 구조대원이 멋지게 하강을 하더니 조난자를 바다에서 건져 올립니다. 제트스키를 이용한 구조도 성공적으로 마무리됩니다. De brukar säga att de undrar om inte vi får ni inget betalt för det här. Då säger vi det här slipper vi betala för vi får åka fina båtar och vi får. 해양안전청과 군, 민간기관의 합동훈련은 봄과 가을에 매주 적어도 2번에서 많게는 4번이나 합니다. 스웨덴 수도 스톡홀름 시내에는 에스토니아호 추모비가 있습니다. 852명의 희생자 이름이 하나하나 새겨져 있습니다. 아직도 매일 많은 사람들이 이곳을 찾아 희생자들의 넋을 기립니다. Jag tänkte jag bara förbi här och titta lite och då kom jag på att de var med där. Så. Då tänkte jag titta om jag hittar namnet. 에스토니아호 사고는 스웨덴 국민들에게 가슴 아픈 상처로 남았습니다. 하지만 이들은 다시는 이런 사고를 반복하지 않겠다고 다짐했습니다. 그리고 희생자들에 대한 영원한 추모도 잊지 않았습니다. 희생자들의 운명과 이름을 절대로 잊지 않겠습니다. 에스토니아호 희생자들을 위한 추모비에 적힌 말입니다. 네, 안타까운 사고였습니다. 회장님, 1000명 가까운 승객이 탔는데 15%도 구조를 하지 못했습니다. 에스토니아호 사고에서 최대 폐인은 뭐였다고 보십니까? 선원들이 그 대처 능력이 좀 부재했었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지금에 와서야 이제 그 시스템을 바꿨지만 그 당시에는 좀 그 선원들의 그 사고가 상당히 부재했던 상황으로 보입니다. 현장에 다녀온 그 이현정 기자, 아마 구조 그 자원봉사자들하고 얘기도 나눠보고 했을 텐데 그분들은 평소에는 뭐 하시는 분들입니까? 평소는 저희와 같이 일반 직업을 가지고 있는 분들입니다. 그럼 퇴근하고 네. 자원봉사로 구조 활동을 하는 겁니까? 네, 저희처럼 기자도 있고 매니저도 있고 전혀 뭐 구조와 관련된 직업을 가진 사람들은 아니고요. 단순히 일반 직업을 가진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아까 인터뷰 내용을 보니까 오히려 자기가 돈을 줘야 할 지경이다. 훈련을 해줘서 고맙다. 뭐 이런 얘기도 하던데 실제로 민간 구조사들이 엄청난 그 보람을 느끼고 있는 것처럼 보이던데요. 네, 그렇습니다. 실제로 스웨덴 해상 사고의 70%를 그 민간 구조 협회가 담당을 하고 있습니다. 사실 그 해상 사고를 구조하는 데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현장에 도착하는 속도입니다. 그런데 이제 해경과 해군보다 민간 구조 협회 인력이 워낙 많다 보니까 가장 먼저 현장에 도착해서 현장을 수습할 수 있는 겁니다. 네, 박성호 의원님, 민간의 구조작업 참여에 대해서 좀 어떻게 봐야 할까요? 근데 민간은 뭐 그동안에 우리가 태안 앞바다 기름주술 사고 때도 보셨지만 우리 자원봉사 자원들이 엄청나게 많이 있습니다. 근데 단지 이런 구조 분야에 있어서는 그 공무원들이 좀 홀대를 하지 않았나. 공무원이 이제 어떤 프라이드를 갖고 민간보다는 못해서는 안 된다는 그런 어떤 생각 때문에 네. 그 민간 참여하는 구조대원들에 대해서 좀 그 홀대 아닌 홀대를 받게 돼가지고 그 발전이 없다가 올해 그 박 대통령 지시를 해가지고서 네. 민간이 공식적으로 정부기관에 참여할 수 있는 그런 것이 체계가 제도가 법에 포함이 됐습니다. 앞으로 우리도 민간군 그 구조 협조 체계를 구축하기 위해서는 말씀하셨듯이 좀 더 많은 작업이 필요할 것 같은데 좀 어떤 게 필요하겠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우리나라가 지금 사면이 그 변방 지역이기 때문에 방공도 생각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민간인들이 사전 접수가 돼서 그 사람이 그 충분한 능력이 있는지를 점검한 후에 그래서 협조 체계를 구축을 해야 됩니다. 이번 세월호 때 그 민간 잠수부들을 거부했다는 뭐 여러 가지 설로 국민들이 혼란을 받았는데 사실은 해경 입장으로서는 경계를 안 할 수가 없습니다. 네. 증빙이 되지 않은 사람들이 마구제비로 침투하게 되면 사고도 있을 것이고 또 그중에서 불순분자가 나쁜 마음을 먹고 산소통을 벗어서 배 안에다 집어넣는다면 그 산소통이 에어가 빠지면서 회오리파를 쳤을 때 그 많은 사상자가 더 날 거고 배도 파손되고 하는 혼란이 오니까 그 경계 때문에 이번에 조금 박자가 안 맞았다 이렇게 생각이 되고요. 네. 앞으로는 열심히 검증된 사람들을 전부 모아서 그 사람들 검증을 해서 자격증을 줘서 그 사람들이 참여할 수 있는 사전 그 리스트를 작성해가지고 비상시에는 그 사람들이 동원이 되도록 그래서 지휘 체계에 따르도록 각자의 그 의견을 분분하게 되면 오히려 혼란이 오니까 그런 사전에 그 사람들을 모집을 해서 그 지휘 체계를 훈련을 자꾸 해서 네. 침투시켜야 효과가 있다고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네, 민간 구조 전문가를 훈련을 통해서 육성을 하고 등록을 통해서 관리를 하고 사고가 났을 때는 이들의 도움을 얻어야 한다 이런 말씀이었습니다. 말씀하신 중에 미국의 피마 연방재난안전관리청 얘기가 나왔는데요. 이 피마는 권 기자가 다녀왔죠? 네, 제가 다녀왔습니다. 어땠습니까? 네, 통합해서 재난을 관리하고 또 이렇게 교육을 하는 평소에 준비가 잘 돼 있는 모습이 굉장히 인상적이었는데요. 이 피마와 더불어서 저는 9.11 테러 현장을 다녀왔습니다. 이 당시에 안타깝게 목숨을 잃은 소방관들이 343명입니다. 이 중에 납득이 가지 않는 이유로 사망한 소방관이 121명 정도 되는데요. 경찰, 소방, 정보당국, 부처 간 칸막이와 소통 부재가 실패를 낳았습니다. 현장에 다녀왔습니다. 함께 보시죠. 지난 2001년 9월 11일 9.11 사태는 오전 8시 45분 세계무역센터 쌍둥이 빌딩 북쪽 건물에서 시작됩니다. 18분 뒤인 오전 9시 3분에는 남쪽 건물이 잇따라 테러 공격을 받습니다. 그리고
지나 남쪽 건물이 맥없이 무너져 내립니다. 눈앞에서 이 광경을 지켜본 미국 일간지 사진기자 토드 메이셀은 이날을 결코 잊을 수 없습니다. And I saw pieces of the plane on the ground. And the FBI was there and telling me to leave the area. 메이셀은 이런 참사 현장을 카메라 렌즈에 생생히 담았습니다. Firefighters running over to one of the firefighters who I saw get hit with something. And they started dragging him. What I didn't know at that time was it was a jumper had landed on him and the body exploded. 이때 건물이 무너져 내릴 것을 알지 못한 소방관들은 한 명이라도 더 구하려고 건물 위층으로 뛰어오르고 있었습니다. 경찰이 건물이 붕괴될 것을 판단하고 철수하는 상황에서 소방관들은 이를 알지 못하고 건물 안으로 뛰어들고 있었던 겁니다. (121명의) 소방관들은 경찰의 무전을 듣지 못해 이렇게 목숨을 잃었습니다. 경찰과 소방의 무선 통신 시스템이 달라 경찰과 달리 소방관은 엄청난 인명 손실을 봤습니다. 미국은 이 사례를 연구해 재난 대응 시스템을 전면 개편합니다. So the CIA wasn't talking to the FBI, the NYPD saying we didn't know any of this, nobody told us anything. That was the problem, this disconnect, because each organization was kind of doing their own thing separately. And after September 11th, they realized everyone needs to talk. 9.11 테러 이후에야 미국은 모든 재난 관련 정보를 총괄하는 중앙 통제 시스템을 갖춥니다. 22개의 안보 관련 조직을 통합한 국토안보부가 신설됩니다. 그 산하에 피마 연방재난관리청과 해양경비대, 연방경찰 등 안전 관련 기관들이 모두 집결해 있습니다. 이 가운데 피마 연방재난관리청은 28개 연방기관과 적십자사 등 민간을 총괄하는 명실상부한 태스크포스입니다. 수도인 워싱턴에 있는 종합상황실에서 미국 전역 10개 지부를 통제하는 컨트롤 타워 역할을 합니다. 9.11 신고전화를 비롯한 모든 재난 대응 시스템을 이곳에서 통합 관리합니다. 재난 지역이 선포가 되면요, 각 리저널 오피스들이 다 있잖아요. 그래서 리저널 오피스에 있는 사람들이 이 현지에 극파가 되게 됩니다. 이제 전문가들로 구성이 된 거죠, 각 분야에. 이제 그 사람들이 오게 되고 그 사람들이 와서 조인트 필드 오피스라는 이제 사무실을 만들게 되거든요. 합동수사본부 같은 곳이죠. 그곳을 만들게 되면은 그 안에 피마가 들어와 있고요. 경찰과 소방, 군과 해양경비대 등 모든 재난 관련 기관의 무선 통신도 재난이 일어나면 즉시 피마에서 통합해 서로 간 의사소통이 가능하도록 했습니다. 뉴욕에서 북동쪽으로 1시간 반 거리에 있는 코네티컷주. 연방 단위의 피마 연방재난관리청과 달리 지역 단위 재난 시스템도 새롭게 정비됐습니다. 지난 1978년 미국 북동부에 분 눈태풍으로 100명에 가까운 사람들이 사망했고 4,500명이 부상을 입었습니다. 이후 이곳 코네티컷은 예산을 20%까지 늘리면서 재난 대책을 세워왔습니다. 시 단위의 긴급대응센터를 만들어 기관 간 협력과 종합 통제가 가능하도록 했습니다. We had what we call an emergency operations center here in Connecticut. In our emergency operations center, which is located in Hartford, has a representative from all the appropriate agencies that you would think of. The Highway Department, the State Police, even the jails, the Department of Correction. 재난을 막는 답은 현장에 있다는 원칙에 따라 현장 대응력을 높이는 데 예산을 대폭 지원합니다. 특히 꾸준한 훈련을 강조하는데 시민들에게 재난 대응의 근육을 만들어주는 데 중점을 둡니다. A plan is nice on a piece of paper, but if you don't practice and do it together as a group, then you're going to have a problem. You need to know what you're going to do beforehand, not try to figure it out when the problem happens. 지난 21일 뉴욕 맨해튼 그라운드 제로 주변에는 9.12 테러 추모 박물관이 개관했습니다. 쌍둥이 빌딩이
있던 이 자리에는 두 개의 거대한 우물이 들어섰습니다. 겉면에는 희생자들의 이름이 하나씩 새겨져 있는데요. 블랙홀처럼 끝이 보이지 않는 곳으로 흘러들어가는 폭포 소리가 그날의 위기감과 공포를 기억하게 합니다. 21m 지하에 마련된 두 개의 전시실은 22,000개의 사진, 만여 개의 유물, 소방관들의 교신 등 1,995건의 음성 기록, 테러범들이 공항에 들어서는 장면 등 580시간 분량의 영상 기록들을 전시하고 있습니다. 9.11 그날을 결코 잊지 않겠다는 미국인들의 결의가 느껴집니다. 네, 미국이 9.11의 실패에서 얻은 교훈, 바로 그것은 앞서 보신 스웨덴과 마찬가지로 재난에 대응하는 통합 컨트롤 타워의 중요성입니다. 권 기자, 이 연방 긴급재난관리청 FEMA는 우리나라 국가안전처의 롤모델로도 주목을 받고 있는데 원래 9.11 전부터 있던 것이죠? 네, 원래 있었지만 9.11 이후에 권한이 강화된 것으로 알려지고 있는데요. 네. 이 역할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자면 평소에는 이제 교육이라던가 이 재난을 대비하는 역할을 하다가 네. 재난이 선포가 되면 피마 합동수사본부가 꾸려지고 이 본부에서 각 기관들을 통괄 조정하는 역할을 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사고 현장에서 뛰고 있는 경찰관들, 소방관들이 팔다리 역할을 한다면 FEMA는 중앙에서 머리, 헤드쿼터 역할을 하게 되는 거군요. 네, 그렇습니다. 워낙 미국이라는 나라가 큰 나라이기 때문에 재난이 발생하면 물론 지휘권은 그 시나 주에 있습니다. 하지만 이 피마가 모든 상황을 통솔하고 가장 적합한 전략을 제시하는 그런 역할을 하는 겁니다. 그럼 피마의 청장은 어떤 역할을 합니까? 네, 피마의 청장은 평소에는 부차관 정도의 그런 지위를 가지게 되는데요. 이 합동수사본부의 피마 합동수사본부의 장이 대통령이 임명을 하면 이 장은 재난 상황에 가장 우두머리, 대통령보다 큰 권한을 갖는 그런 지위를 가지게 됩니다. 네, 현장에 있어서는 전권을 쥐게 되는 셈이군요. 네, 그렇습니다. 회장님, 이 FEMA가 지금 말씀드린 대로 롤모델로 주목을 받고 있는데 어떻게 보셨습니까? 이 FEMA 어떤 조직입니까? 이 FEMA는 1978년에 설립이 돼가지고 아까 말씀하신 그 9.11 테러 이후에 그 모든 것이 강화가 됐습니다. 그래서 지금 말씀하신 것 청장은 대통령 명을 직접 전할 수 있는 그러한 권한을 갖고 모든 전략을 세워서 요소에 지시하는 그러한 역할을 맡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장의 지휘관에게 모든 걸 지시하면 현장 지휘관은 계급의 높고 낮음이 없이 대통령 권한으로 현장을 지휘하고 통솔하는 그런 체계가 되어 있는 그런 조직입니다. 네, 그렇군요. 또 한 가지 중요한 포인트가요. 결국 통합재난안전통신망인 것 같습니다. 현장에서 얼마나 많은 정보가 빠르게 공유가 되는가, 이것이 중요한 것 같은데요. 박 의원님, 네. 통합안전망 구축 어떻게 보십니까? 예, 통합안전망 구축은 재난 현장에서 가장 중요한 역할을 하는 겁니다. 재난통신망이 구축이 돼야지 그런 것이 컨트롤 타워 역할을 할 수가 있는데, 그동안에 우리가 여러 가지 사고가 있어서 그 통신망 일원화를 구축하려고 그러는데, 이상하게 어떤 이유인지 모르겠지만 그 통신망이 서로 간에 민과 관과 군, 경찰이 같은 통신선상이 아니고 각자 하다 보니까는 세월호 때도 그랬죠. 예, 세월호 때도 물론 마찬가지입니다. 근데 사실은 재난통합 안전망은 산풍사고 발생한 이후에 그때 시도가 되었습니다. 네. 그때 행안부가 중심을 해가지고서 우리 수평 부처 장관들하고 연결되도록 하고, 또 행안부가 지자체, 지방자치단체 그쪽하고 연결될 수 있는 그런 어떤 통신망을 구축하는 사업을 했어요. 그리고 심지어는 재난이 발생하게 되면 무궁화 위성을 띄워가지고서 재난 현장을 비춤을 해가지고서 중앙재해대책본부에서 실시간으로 볼 수 있도록 그런 식으로, 그리고 재해대책본부에서 직접 지휘를 할 수 있는 그런 것까지 우리가 계획을 했는데, 그것도 정권이 바뀌면서 또 안전이 또 무시되면서 그런 예산이 삭감되고 그러면서 지금 지지부진하게 됐는데, 이번 세월호 참사를 계기로 해가지고서 박근혜 정부에서 새롭게 안전 통합망 그것을 구축한다는 거 보고 늦었지만 다행이다. 네.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어쨌든 사고를 잊지 말아야겠습니다. 사고가 나고서 조금 있으면 저희가 잊어버리고 또 안전이 항상 후순위로 밀리게 되는데요. 회장님, 세계 각국에서 이제 재난 현장을 많이 이제 돌아다니면서 직접 눈으로 보셨으니까 이 통합망에 대한 중요성 누구보다 잘 아실 것 같은데 어떻습니까?
예, 제일 중요한 것이 통신망입니다. 지휘 체계인데 우리나라는 이러한 계획이 생기고 또 무슨 문제가 발생되면 소 잃고 외양간 안 고치는 식으로 졸속 작품을 만듭니다. 네. 그래놓고 우리 속담에 뱃사공이 많으면 배가 하늘로 올라간다는 식으로 너무 뱃사공이 많습니다. 네. 그런데 그것을 주관하는 사람들은 비전문가이기 때문에 그 많은 뱃사공들에서 흔들리고 있죠. 이래서 우리가 이번에 세월호에서도 통신망 지휘체계가 엉망으로 돼서 국민들의 원성을 받고 있었는데 쓰촨성 지진 때 저희들이 그 지진 현장에서 그 군과 경찰들이 하는 그 모든 것을 봤을 때 우리보다 민도가 얕다고, 물론 우리보다 부자입니다만 민도가 얕다는 그 중국에서조차도 네. 통합 시스템이 너무 잘 돼 있었습니다. 구호조치서부터 군안조치서부터 구조 이런 것이 아주 일사불란하게 움직이는 걸 봤을 때는 역시 통신체계가 우선이다라는 걸 느끼고 있습니다. 결국 현장에서는 현장에 정보를 입수한 자가 자 지금부터 내 말을 들어라 하고 통합망을 통해서 전파를 했을 때 그 정보들이 현장에서 가장 유용한 정보 아니겠습니까? 그렇습니다. 9.11 때도 소방관들이 그렇게 목숨을 잃지 않아도 됐었겠고요. 제가 한 말씀 더 드리면 지금 9.11 그 신고 전화가 미국에 있습니다. 그 9.11은 영어로는 뭐 이머전시 커뮤니케이션이라고 하는데 모든 신고를 거기서 받아서 뒤에서 있는 그 이제 팀장이 무선을 통제하기 전에 전화를 받은 요원은 상대방 신고자 전화를 끊지 못하게 부탁을 합니다. 그리고 거기에 있는 정보를 얻으면서 무전으로 지시를 해서 현장을 급파하는데 가서 예를 들어서 현장 급파할 때 길이 많이 막혔다든가 거기에 인화물질이 있다든가 이러한 정보를 줌으로써 작전 전략 지휘에 아주 그 탁월한 지휘를 할 수가 있는 그런 정보망이 되는 것이죠. 네, 그렇군요. 이 통합망이 구축이 되면 현장 상황을 우리가 화상으로도 볼 수 있고 뭐 이런 것도 가능해지는 겁니까? 예, 그렇습니다. 예, 그 예산이 워낙 이제 많이 들어가다 보니까 아까 지금 그런 여러 가지 문제 때문에 지금 그 못하고 했는데 이게 재난 발생했을 때 가장 필요한 것이 이 통합망 구축하는 거예요. 심지어는 하산까지 보면서 그 현장에 안 가더라도 우리가 그 사고대책본부에서 직접 지휘관들이 지시할 수 있는 그런 거는 정말로 앞으로 재난에 대비해서 꼭 필수한 일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합니다. 사실 그 우리나라도 그 통신망에 대한 그 지적은 계속 나왔었는데요. 특히 2003년도 대구 지하철 참사 사고 같은 경우 그 통신망이 제대로 구축되지 않아서 더 그렇게 피해가 커졌었는데 그때 그 교훈이 저희가 제대로 실천하지 못했던 것이 맞습니다. 참 이번 사고 같은 세월호 사고에 맞습니다. 절실히 드러났던 것 같습니다. 네. 또 하나 지적되는 문제가 부처 간 칸막이 문제입니다. 해경, 해군, 해양수산부. 어떻게 보십니까? 먼저 연구위원님. 네. 이 부처 간 칸막이가 현장에서 일하는 사람들, 구조 작업에 투입해 있는 사람들한테는 굉장한 답답함으로 느껴질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지금 그 칸막이, 지금 박근혜 정부를 자꾸 얘기하지만 박근혜 정부에서 강조하는 칸막이를 없애라는 거거든요. 안전도 똑같은 겁니다. 왜냐하면 안전이라는 것은 일개 부처 업무가 아니에요. 특히 재난 발생했을 경우는 수많은 부처 또 그 관련된 단체 또 봉사자들 또 민간 쪽에서 투입되는 그런 것이 있는데 이 살아있는 생물 같아가지고서 거기서 칸막이 된다 그러면 아까 같은 9.11 테러 같은 소방관들이 목숨을 잃는 그런 경우가 생기는데 이 칸막이를 없애기 위해서는 유관기관 그다음 업체 또 민간 자원봉사들이 평상시 교육 훈련이 잘 돼 있어야겠다. 네. 교육 훈련이 잘 돼 있었다. 그래서 평상시 훈련을 실제 상황과 똑같이 훈련을 받음을 해가지고서 현장에서 그것이 체계적으로 갈 수 있어야지만이 한 사람의 피해자도 우리가 그 줄일 수 있는 그런 역할을 할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네. 회장님께서는 아무래도 공무원들하고도 일을 좀 많이 해보셨을 텐데요. 접촉도 많이 해보셨고 이 재난 관련 부처에 전문가가 없다는 문제도 많이 지적되고 있어요. 어떻게 보십니까? 예, 제가 한 30년 동안 그 인명구조를 민간인으로서 해봤는데요. 공무원들의 그 사고가 문제입니다. 자기의 어떤 그 의사가 없으면 어떤 제안을 해도 듣지 않는 것이 문제가 되고요. 네. 두 번째로는 자기가 거기에 대해서 어떤 상식이 없으면 아예 말을 무시하고 들으려고 하지 않는 것이 문제였고 상당히 그 30년 동안 많은 이제 그 눈물도 흘려봤습니다. 이 안전처가 우리가 앞으로 생기고 앞으로 이 재난을 극복하려면 이기적이지 않아야 된다. 부처별의 이기주의를 없애야 되고 그다음에 듣는 사람이 겸허한 마음으로 듣고 배워야 하는데
자기가 다 최고라는 이런 문제가 오늘날 우리 재난에가 심각한 문제가 되고 있고요. 그래서 진정한 신념 있는 전문가들이 그런 안전처라든가 그런 재난 관련처에 있다면 우선 신념이 있어야 되겠죠. 그리고 적극적이어야 되겠고, 그리고 긍정적이고 모든 것을 하고자 하면 된다라는 그런 자신감을 갖고 해야 되는데, 우리는 뭘 만들면 인원만 잔뜩 늘리고 예산만 잔뜩 편성하니까 국회에서도 제대로 말을 안 들어준다고 저는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네. 이제 신설되는 국가안전처에는 전문가도, 민간 전문가들 채용 얘기도 나오고 있는데 연구위원님도 그게 필요하다고 보시죠? 예, 제가 잠깐 보완 설명을 해드리자고 하면은 미국의 피마는 최고의 그 재난 전문가들, 현장 전문가들, 그런 분들이 다 그 소속되어 있습니다. 피마의 그 휴 게이트 청장은 10대 때부터 그 의용소방대에 있고 또 소방국에서 또 근무하다가 지금 피마에서 청장으로 왔는데 40년 이상을 재난에 대해서 공부하고 현장을 경험한 아주 그 전문가이기 때문에 그런 분들 한 분이 수많은 목숨을 구할 수 있는 그런 것이 되지 않겠는가 하는 생각이 들고, 그런 전문가들이 지금 그 우리 앞으로 국가안전처가 설치될 때 그런 업무에 정통하고 또 그다음에 아주 사회성이 있으면서 또 자기 열정을 갖고 있는,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지킨다는 그런 열정을 갖고 있는 그런 분들이 많이 들어가가지고 앞으로 이런 불행한 참사가 되풀이되지 않도록 그렇게 됐으면 좋겠습니다. 네. 저도 일본을 취재하고 왔습니다만은 이 일본의 경우에는요, 이 현장 담당자가 상부 보고를 하지 않고 현장에서 직접 자기 판단으로 움직인다고 해요. 선조치 후보라고 하죠. 물론 본인의 전문성이 담보됐을 때 있을 일이기도 한데, 말씀드렸듯이 그 칸막이를 없애기 위해서 예를 들어 해상보안관과 소방관이 2, 3년씩 인사교류를 하기도 하고요. 이렇게 파견하면서 서로의 부처에서 어떤 일을 하는지 알아가는 뭐 이런 과정도 있다고 합니다. 저는 일본 섬나라인 일본에 다녀왔는데요. 일본의 경우 특히 사면이 바다이기 때문에 선박에 관련한 안전 문제가 굉장히 중요한 나라입니다. 일본은 선박 안전 규제 어떻게 하고 있는지 제가 직접 보고 왔습니다. 도쿄에서 2시간가량 떨어진 일본 요코스카시 쿠리야마항. 이곳에서 치바현 카나야항으로 가는 카페리가 출항합니다. 무려 54년 무사고 전통의 선사가 운영하는 배입니다. 취재진은 반세기 넘는 무사고 비결을 보기 위해 3,300톤급 카나야마루호를 타기로 했습니다. 선착장에서 표를 끊고 차는 차대로, 사람은 사람대로 줄지어 배에 오릅니다. 별다른 승선 명부 확인 절차는 없습니다. 차량도 고박을 하지 않고 받침목만 댑니다. 우리나라 연안여객선과 크게 다르지 않은 모습입니다. 일본의 경우 장거리, 단거리 노선을 구분해 규제를 적용하고 있는데 단거리 페리는 비교적 규제가 느슨한 편입니다. 必ず出港前にしっかりこうラッシング、固縛されているかどうかは、乗組員がですね、特に航海士たちが確認して、大丈夫だということで出港するシステムになっています。 배가 출발합니다. 배 안을 채 둘러보기도 전에 안내 방송이 울립니다. 비상시 행동 요령을 알려주는데 아주 간단합니다. 선장과 승무원의 지시를 따르라는 겁니다. 万一本船に非常事態が発生した場合は、非常ベル、船内放送などにより皆様にお知らせいたしますので、その際は必ず係員の指示に従って行動してくださいますようお願いいたします。 배 안에는 비상시 승객들이 입을 수 있는 구명동이가 눈에 잘 띄는 곳에 비치되어 있습니다. 피난로 안내는 배 안 어디에서든지 볼 수 있습니다. 안내를 따라가자 배 맨 꼭대기 3층 갑판에 다다릅니다. こちらが避難の集合場所になってまして、基本皆さんライフジャケットをつけていただいてここにお集まりいただきます。 선장과 승무원들은 선상 화재, 좌초, 전복 등 각종 사고에 대비한 훈련과 교육을 받습니다. 이를 위해 해운사는 적지 않은 투자를 합니다. 30여 년 동안 이 선사에서 배를 타다가 퇴직한 1등 항해사는 엄격했던 교육 훈련을 잊지 못합니다. こういう時には誰が伝令役やる、誰が避難誘導やる、誰がライフボートの落とす
3倍につくとかっていうのはそれはもう役割分担して 훈련받은 승무원들에게 있어 사고 시 승객을 두고 먼저 도망간다는 건 무엇보다 뱃사람으로서 자존심이 용납하지 않습니다. 목숨과도 바꿀 수 없는 자존심입니다. ちょっとも考えられないね。本当に考えられない。 승객들은 이런 선사와 선원들을 신뢰하고 선사는 정부의 위기 대응 시스템을 신뢰합니다. なんだろう、そんな心配はしてない。まあ信用してるっていうか、日本にいる限りはそういう人たち信用して信頼したいと思うし。救難隊に対しての信頼度はどうでしょうか。もう 100% 信頼してます。 이런 믿음을 만들어낸 건 최소한 기본은 지킨다는 일본인들의 직업 정신입니다. 취재진이 만난 일본 전문가들은 이런 직업 정신을 갖추기 위해선 기업 문화부터 바뀌어야 한다고 입을 모읍니다. 安全というのは事故が起こらないとわからないので、往々にしてだんだんお金とか労力っていうのは削られていって、で最後破綻してしまうという問題があるっていう。でそういう意味で言うと安全というのをコストとして考えずに、やっぱり投資として考えなくてはいけないっていう。 일본의 경우도 크고 작은 사고와 재난에 끊임없이 시달리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때마다 사고 원인이나 대응 방식에 문제는 없었는지 고민하고 연구하고 보완하면서 안전을 위한 사회적 합의를 만들어내고 있습니다. 1955년 세토네 해 바다에 완전히 침몰한 배가 수면 위로 희미한 흔적만 드러내고 그 뒤론 앞부분이 부서진 연락선 한 척이 떠 있습니다. 여객선 시운마루호가 연락선과 충돌해 침몰했습니다. 짙은 안개를 무릅쓰고 출항한 것이 원인이었습니다. 168명의 목숨이 바닷속으로 사라졌습니다. 어선들이 몰려들었지만 이미 배는 완전히 빠져버린 뒤였습니다. 多くの生命を海に飲んで、また我が国海南市に不幸な1ページを残しました。 이 배엔 수학여행을 떠난 초중학생 58명도 타고 있었습니다. 체육관에 모여 어린 학생들의 구조 소식을 기다리는 가족들의 애타는 마음. 하지만 싸늘한 시신으로 돌아오는 아이들을 보고 무너지는 억장. 시운마루호는 60년 전 일본판 세월호로 불리는 대형 참사입니다. 이후 일본의 안전대책은 바뀌었습니다. 기상 상황에 따라 출항이 엄격히 규제되고 학생들은 초등학교 때부터 수영 교육을 받아야 합니다. 誰が悪いんだという責任追及ではなくて、なぜこんなことが起きたんだろうか、これを防ぐにはどうしたらいいんだろうか、残念だった犠牲をですね、二度と繰り返さないための教訓を引き出すことが必要かなというふうに思います。 60년이 지난 오늘 사고 해역이 보이는 곳에 시운마루호의 이름을 딴 시운 관세음 보살이 서 있습니다. 지난 11일 60주기를 맞아 유가족들이 모여 불교식 추모제를 엽니다. 같은 시각 28명이 희생된 난카이 중학교에서도 추모식이 열립니다. 일본인들은 뼈아픈 사고는 절대 잊지 않습니다. 실패를 반복하지 않기 위해 실패에서 배우기 위해서입니다. 이를 실패학이라고 부릅니다. 산업이 발전하면서 한 사람의 작은 실수가 엄청난 재난을 불러온다는 점을 일본인들은 경험을 통해 알고 있습니다. それは昔馬車の時代は馬一頭の力を一人の人が、コントロールしていた。これ1馬力ですね、ホースパワーです。だけど今の例えば自動車ドライバーは100馬力200馬力のつまり馬100頭分馬200頭分の力をコントロールしているので、それに失敗をすると大変大きなエネルギーが馬200頭分の力で人や物を破壊する。 네, 저희가 스웨덴의 사례에서 민관군 구조 협력 체계 구축의 교훈을 얻었고, 이 미국의 사례에서는 부처간 긴밀한 협조, 협력과 통합 재난 안전망이라는 교훈을 얻었는데요. 이번 일본의 사례를 보면 기본적인 직업 의식을 지키는 것, 그리고 절대 한 번 빚은 실패를 잊지 않고 기억함으로써 실패를 반복하지 않는 것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이현주 기자, 어떻게 봤습니까? 네, 일본의 경우에도 우리보다 규제가 특별히 강해 보이진 않았습니다. 역시 제가 생각하기에는 그 기본의 문제인 것 같습니다. 어떤 매뉴얼을 가지고 있다고 하더라도 그 매뉴얼을 제대로 지킬 수 있느냐, 그것을 제대로 실천에 옮길 수 있느냐가 정말 중요하다는 걸 일본의 경우를 통해서도 느꼈습니다. 네,
저희 세월호 사고 이후 선박 연령 규제 완화에 대한 비판이 계속 나오고 있는데 사실 일본 같은 경우에는 선박 연령 제한도 없는 상태입니다. 결국 지금 정해진 룰을 잘 지키느냐 지키지 않느냐가 더 중요한 것 같습니다. 특히 이 지진이나 화산 같은 이 자연재해가 많은 일본은 어린 시절부터 학교에서 피난 훈련이나 대피 훈련을 통해서 위기 대처 능력을 습득하고 있다고 하는데요. 회장님, 위기 시에 사실 가장 가까운 곳에 있는 거는 민간 구조대도 아니고 정부 구조대도 아니고 본인 아니겠습니까? 그렇습니다. 사고 나는 현장에는 항상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피구조자죠. 그 사람들이 제일 가까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사람들이 자기네들 위기 대처 능력이 있다면 그것을 우리는 생존법이라고 하는데 본인의 생존법을 찾아서 생존한 후에 옆에 있는 같은 다친 사람들을 구조하는 이런 위기 대응 능력을 우리는 갖춰야 됩니다. 지금 뭐 민방위 교육이다 뭐 여러 가지가 있지만 그런 것은 미흡하고 또 민방위 교육으로만이 해결될 것이 아니라 아주 어린 나이 때부터 위기 대응 교육을 시켜야 되는데 위기 대응 교육은 두 가지가 있습니다. 실제 자기가 훈련하는 게 있고 하나는 많이 어떤 자료라든가 어떤 영상을 봐서 습득하는 것이 있습니다. 우리가 어렸을 때 많이 보던 그 맥가이버 같은 영화라든가 또 전투 영화에서도 보면 자기가 고립됐을 때 탈출하는 그런 것을 많이 봐놓으면 그 사람들이 현장에서 먼저 자기 생존법에 의해서 살아나고 또 옆에 사람을 도와주면서 구조대를 기다리는 것이 가장 이상적입니다. 네, 그렇군요. 이건 사실 평소부터 몸에 배어 있지 않으면 안 되는 것 같은데요. 연구위원님, 어떤 게 필요할까요? 어떤 준비가 필요할까요? 저희가 지금 사회생활을 하면서도 가장 필요한 것이 기본과 원칙 아니겠습니까? 안전이 그 기본과 원칙에서 벗어나면은 엄청난 재앙을 부른다는 것을 이번 세월 참사를 통해서 알게 되었을 것입니다. 이 기본과 원칙을 벗어나지 않고 이것을 지키면서 이렇게 하는 나라, 그런 나라가 이제 대한민국이 돼야겠다는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네. 아까 말씀하셨지만 저희도 이제 민방위 훈련도 하고요. 민방위 훈련을 하면 민관군이 같이 연습을 하게 되는데 이런 시간을 좀 활용해서 본인들의 위기 대처 능력을 좀 기르는 그런 방안을 찾아볼 수는 없을까요? 저희들이 지금 한 10년 전부터 그것을 하고 싶어서 위기 대응 교육이라는 것을 저희들이 이제 많이 강조해 왔습니다. 저희들이 이제 해외 지진 현장이나 이런 데 가보면 안타깝게 탈출로를 제대로 찾지 못하고 창문에 갇혀서 사망하는 사례를 많이 봅니다. 이것도 탈출하는 사람은 우선 급하니까 창문으로 나가면 되겠지 하는데 방범망이 막혀가지고 방범창이 막혀서 거기서 이제 희생되는 이런 일이 많이 있어서 이것을 국민들한테 좀 많이 알려야 되겠다. 특히 어린아이들한테 알려야 되겠다 준비해 왔고요. 앞으로 이제 저희들이 이걸 이제 시작을 하겠습니다만 문제는 어떤 프로그램이 정답이다가 없습니다. 우리가 앉아있는 자리가 어떤 위험이 있을 때 내가 이걸 어떻게 대처할까 하는 상상력이 이 위기 대응 능력에 상당히 도움이 됩니다. 그래서 평상시에 그런 항상 관심을 갖고 있고 또 어떤 영화를 보면서 만약 내가 저런 위치에 있다면 어떻게 탈출했을까라는 그런 관심도를 갖는다면 구조대가 오기 전에 우선 희생을 줄일 수가 있고 또 옆에 사람을 도와줄 수가 있어요. 그래서 저희들이 이제 준비하고 곧 이제 저희들이 운영을 합니다. 네. 이 위기 대처 능력도 사실 사람의 근육과 같아서 자꾸 연습을 하고 힘을 길러놔야만 사고가 났을 때 본인의 생명을 지킬 수 있게 되는 거겠죠? 네, 저는 이 스웨덴의 경우도 그렇고 일본의 경우도 그렇고 추모 시설이 굉장히 인상에 남습니다. 제가 그라운드 제로에 다녀왔지만 이곳이 뉴욕의 어떤 금융가의 중심지이기도 하고 굉장히 넓은 곳인데도 불구하고 이곳을 모두 다 추모 시설로 이렇게 채워놓은 데는 이유가 있다고 생각하는데요. 우리나라 사람들은 6.25 때 하도 이제 큰 상처를 입어서 상기하자 6.25 소리 많이 합니다. 그런데 이런 메모리어 기억할 수 있는 또 그것을 추모하고 추모는 희생된 사람을 추모하면서 내가 다시는 이런 실패와 이런 사고를 내지 않게 된 다짐이 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상당히 이거 아주 필요한 것이죠. 그런 추모 공원이라든가 어떤 추모비가 자꾸 기억하게 하고 상기하게 한다면 안전의 중요성을 알게 되니까 상당히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우리나라도 사실 그동안 말씀하셨던 삼풍백화점 붕괴 사고나 성수대교 사고 같은 큰 사고들이 있었는데 제대로 된 추모시설이 갖춰지지 않은 것 같은 느낌이 들어요. 예, 그게 좀 뭐 부럽다는 표현이 뭐 적절치는 않겠지만은 미국 9.11 테러 나머지 희생자들이 그 메모리얼 파크에 잘 저거 돼 있고 그다음에 그 양반들을 전부 다 미국 정부에서 영웅으로 호칭을 했습니다. 영웅으로. 일반 국민들도 영웅으로 인식했습니다.
우리도 그때 억울하게 희생당한 분들, 그런 분들에 대해서 정말 그 메모리 파크로 그런 공원 같은 것을 만들어가지고서 오랫동안 우리가 잊지 않고 그 양반들을 추모하고 또 다시는 그런 재앙이 우리 한국에서 발생하지 않도록 그런 어떤 그 외형적이지만 그런 것이 굉장히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정말 중요한 건 아마도 안전은 비용이 아니라는 인식일 겁니다. 우리가 100억 원을 써서 사고가 나지 않았다면 사고도 안 나는데 100억 원을 무엇하러 썼을까? 아마 대부분의 공무원들, 기업에서 이렇게 생각들 하셨을 겁니다. 이제는 바꿔야 합니다. 기본은 안전입니다. 기적은 준비된 자에게만 일어납니다. 오늘 순서 여기까지입니다. 저희는 내일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